1942년 말 영국과 미국의 군대는 모로코와 알제리 해안에 상륙하여 북아프리카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추축국 군대는 유럽에서 보낸 증원군으로 대응하려고 했지만 지형, 연합군의 제공권 장악, 그리고 병참의 한계가 그들의 입지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초 전투는 튀니지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연합군의 공세는 여러 방향에서 진격하여 포위망을 점진적으로 좁혀나갔습니다. 독일군의 저항은 약화되었고 사단들은 분리되거나 지휘부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5월에 주요 추축국 부대들은 포위되어 무기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상당수의 독일군 병사들이 영국과 미국의 통제에 있는 영토의 여러 지점에서 억류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혹독한 조건에서 싸웠고 이제 명령을 기다리며 구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들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수천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까요? 튀니스에서 포위되다 제국 군인들이 무기를 넘겨준 날, 1943년 첫 몇 달 동안 북아프리카에 주둔한 추축군 병력은 갈등의 균형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직면했다. 장기전으로 보이던 것이 절망적인 후퇴로 바뀌었다. 튀니스 인근의 건조한 지역에서 수만 명의 지쳐있고 혼란스러운 독일군 병사들이 영국군과 미군에 포위되었다. 불과 며칠 만에 전선은 무너졌고 포격은 멈췄으며 많은 장교들이 상관들과의 연락이 끊겼다. 저항은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 전투가 멈추자 대규모 항복이 시작되었다. 일부는 여전히 대형을 유지한 채 완전한 부대들이 즉석에서 마련된 진지에서 팔을 들고 나타났다. 일부는 당당하게 행진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모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전선의 여러 지점에서 독일 장교들은 적 지휘관들에게 자신들의 제식 권총을 넘겨주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완전히 불확실한 다른 시대의 시작이었다. 항복한 첫 번째 그룹은 보급품 없이 몇 주 동안 갇혀있던 병사들이었다. 물과 식량 비축량은 고갈되었고 공중 보급 시도는 실패했다. 더 오래 저항했던 이들은 명백한 피로의 징후를 보였다. 많은 이들이 먼지를 뒤집었었고 일부는 부상당했으며 다른 이들은 탈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자세의 어느 정도의 뻣뻣함을 유지했다. 그들은 비록 더럽고 낡았지만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일부는 여전히 휘장을 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항복하기 전에 그것들을 떼어냈다. 연합군 진지에서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 트럭들이 새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더 안전한 장소로 수송하며 오고 갔다. 항복 후 첫 몇 시간 동안 미군 병사들이 메모를 하고 서류를 확인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소지품들을 세는 동안 그들은 줄지어 앉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모든 이들이 영어를 말하지는 않았고 모든 신문관들이 독일어를 말하지도 않았으므로 몸짓과 간단한 명령이 일반적이 되었다. 손을 들고 주머니를 비우고 군화를 보여라. 간단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명령들이었다. 많은 포로들이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다. 다른 전선에서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에 근거한 즉결 처형이나 비인도적인 처벌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그들 사이에서 돌았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자 불안감은 커져갔다. 아무도 그들의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명령은 간결했고 몸짓은 무뚝뚝했으며 짧은 검토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다림의 순간들 사이에서 시간은 흘러갔다. 그 공허함 속에서 두려움은 스스로 형태를 갖추었다. 포로 생활의 첫 몇 시간 동안 병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일부는 젊은 병사들을 진정시키려 했고 다른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론을 공유했다. 한 명은 그들이 영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그들이 사막에서 노동력으로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아무도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룹 내에서는 그들의 가족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지, 적십자에 등록될지, 아니면 어떤 상관이 계속 명령을 내릴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지휘 계통은 끊어졌고
그와 함께 소속감도 사라졌다. 일부 포로들은 군인다운 태도를 유지했다. 명령을 들으면 줄을 섰고 계급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차려 자세를 취했다. 다른 이들은 더 이상 의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 배낭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불확실성이 뒤섞여 있었다. 모든 이들이 같은 종류의 부대 출신은 아니었다. 루프트와페, 베르마흐트 소속 대원들도 있었고 심지어 의료 또는 보급부대 소속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 모두는 단지 포로일 뿐이었다. 동맹군 병사들은 저마다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는 명령을 따르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새로 온 사람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총격전 없이 독일인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부는 줄을 정리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신체 상태, 늘어나는 포로의 수 또는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움은 상호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포로들은 연합군의 장비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부츠, 시계, 벨트 또는 무기들이 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일부는 그런 세부 사항들이 적의 산업 능력을 보여준다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취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관심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새로운 세부 사항은 그들이 다른 강대국의 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문은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의 계급이나 역할에 따라 동료들과 헤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며 짧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에 자리 잡았고 대화는 더 빈번해졌지만 많은 이들은 침묵과 신중한 관찰을 택했습니다. 새로 잡힌 여러 포로를 놀라게 한 한 가지는 대우였습니다. 긴장감은 있었지만 조직적인 학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동맹군 병사들은 명확한 명령을 내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고함, 구타 또는 굴욕을 예상했지만 그러한 사건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평온함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그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독일 장교들이 자신들을 붙잡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부하들의 운명에 대해 묻거나 부상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간결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누구도 긴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지시하거나 손짓을 하거나 번역 없이 영어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언어 장벽은 침묵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밤 동안 그룹들은 같은 경계 내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손전등을 들고 다니며 줄을 확인하고 인원수를 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포로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는 땅에서 잠들려고 노력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계속 활동했습니다. 포로들 사이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겨우 20살을 넘겼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미 흰머리를 보였습니다. 이 초기 순간에는 차이점이 희미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것을 기다렸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아는 것입니다. 소음과 불꽃이었던 전쟁은 기다림과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새벽은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명령, 새로운 줄, 새로운 검사. 일부는 빵이나 물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의료적인 이유로 분리되었습니다. 지시의 순서는 아무도 그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채 하루의 리듬을 정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군사적 기능은 중요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군인으로서 또는 계층 구조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휘권 없는 개인들로 구금 상태에서 그들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할당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시작된 단계는 알려진 어떤 계획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갇히다. 독일 포로들의 불확실한 횡단. 전선에서 분리되어 엄격한 감시 아래 승선 지점에 집결한 후 독일 포로들은 명확히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북아프리카 항구로 그룹지어 이동했으며 그곳에는 그들을 이송하기 위해 배정된 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목적지가 언급되었습니다. 일부는 영국을 생각했고 다른 일부는 캐나다나 심지어 독일로의 강제 송환을 언급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설명의 부족은 억측들이 구금된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양 횡단에 사용된 선박들은 개조된 상선으로 편의시설이나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전에는 화물용으로 사용되었던 선창에 임시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금속 장벽으로 구획이 나뉘어 있었고 적절한 황이나 지속적인 조명이 없었습니다. 배에 오른 첫날들은 뚜렷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당혹감 때문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감금감과 여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갑판에서의 감시는 상시적이었고 허가되지 않은 어떤 움직임이라도 호송대 보안을 담당하는 미군 병사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횡단 중에 호송대는 해군 호위함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호위함과 구축함들은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변화하는 패턴으로 대형을 에워쌌습니다. 독일 잠수함에 대한 두려움은 끊이지 않았고 포로와 간수 모두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여정에서 잔망경 목격이나 어뢰 신호로 인한 경보는 배 안의 일상을 방해하여 승무원들이 항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폐쇄된 격실에 갇힌 독일인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거의 받지 못했지만 급격한 기동 중 프로펠러 소음이나 선체 기울기 변화는 외부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배 안의 환경은 기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혼잡함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리스나 들보 사이에 걸린 금속 그물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한된 황의는 특히 선체의 깊은 곳에서 답답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식량 배급은 규칙적이었지만 다양성은 부족했습니다. 마른 빵, 차가운 통조림, 그리고 약간의 뜨거운 액체가 가장 흔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적어도 아프리카 전선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았다고 서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수는 배급되었고 위생은 양동이로 씻거나 공용구역에서 짧은 기회로 제한되었습니다. 배에 승선한 미군 병사들과의 접촉은 처음에는 짧았지만 양측 모두에게 분명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른 제복과 편안한 태도를 가진 경비병들은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포로들은 호위 병력 중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보고 놀랐는데 이는 그들의 이전 경험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간수들의 비공식적인 몸짓, 그들끼리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감시 임무를 조직하는 방식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의 부대에서 익숙했던 경직된 방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전반적인 침묵과 끊임없는 감시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그룹들이 정해진 시간에 갑판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짧은 외부 활동은 폐쇄된 선창에 장기간 갇혀 지내는 것에 대한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몇 분간의 야외 시간은 항해 내내 외부와의 유일한 시각적 연결을 의미했습니다. 여행 기간은 출발 지점, 해상 조건, 그리고 잠재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선택된 경로에 따라 달라졌다. 대부분의 항해는 약 2주간 지속되었지만 20일이 넘게 공해상에 머무른 배들도 있었다. 보안상의 정지나 우회는 일상을 방해하고 구금된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시계나 명확한 참조점 없이 많은 이들은 날짜를 잊어버렸고 종이 조각에 임시 기록을 하거나 손에 잡히는 것으로 벽에 은밀하게 표시하려 했다. 항해 중 문화적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 포로들은 미군 병사들이 그림 잡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담배 또는 정체불명의 음료수와 같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 또한 그들은 간수들의 몸짓 언어, 교대 근무를 조직하는 방식 또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에도 호기심을 느꼈다. 한두 번 이상의 경우에 계획되지 않은 교류가 발생했다. 친절한 제스처, 장사를 통해 건네진 담배, 두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한마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항해의 일부 기억을 만들었다. 일부 선박에 부상당한 병사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독일인들의 주의를 끌었다. 특정 함선에는 아프리카 전선에서 부상당한 미군들이 수송되는 의료 구획이 마련되어 있었다. 포로들과 회복 중인 병사들 사이의 물리적 근접성은 강제된 침묵의 장면을 유발했다. 대화나 길게 응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부상자들의 소음, 불평 또는 밤의 신음은 평범한 일상을 깨뜨렸다.
이 비자발적인 동거는 말없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쟁의 결과를 드러냈다. 보안 프로토콜은 지속적인 검사를 요구했다. 포로들이 있는 각 구획은 하루에도 여러 번 점검되었다. 기록에는 시각적 확인, 개별 인원수 세기, 그리고 잠재적 미승인 물품 확인이 포함되었다. 외부와 소통할 수단이 없는 독일인들은 지시를 기다리는 것에만 국한되었다. 나머지 세상과의 접촉은 어떤 해치에서든 보이는 수평선이나 갑판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축소되었다. 일부 호송대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루틴이 조직되었다. 휴식 시간, 제한된 구역에서의 짧은 산책, 심지어 공동 기도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었다. 후자는 요청되고 감독될 경우 허용되었지만 모든 선박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음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드물게 미군 승무원으로부터 휴대용 라디오로 재생되는 멜로디가 들리기도 했다. 포로들에게 그 소리들은 낯선 것이었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의 파편들이었다. 상륙 미국의 첫인상. 몇 주간의 항해 끝에 독일 포로들은 마침내 미국 해안선의 윤곽을 어렴풋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순간은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과는 대조되는 북미 대륙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배들이 노폭, 뉴욕 또는 뉴포트 뉴스 같은 항구에 접근함에 따라 남자들은 갑판에서 크레인, 창고,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화물선으로 가득 찬 부두를 관찰했습니다. 기계와 노동자들로 가득 찬 이 항구 풍경은 그들을 구금한 국가의 규모와 경제 활동에 대한 첫인상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참자들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이미 많이 손상된 독일 도시들은 미국 도시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속도나 온전한 모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첫 상륙부터 많은 포로들은 건물 크기, 항구 근처를 지나가는 차량 속도, 그리고 산업 공간의 조직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들의 설명은 없었지만 풍경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륙 후 포로들은 그룹으로 나뉘어 감시해 이미 내륙으로의 이동을 위해 준비된 열차로 안내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물류는 대규모의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이나 혼란 없이 각 그룹은 무장한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금속 미닫이문, 측면 벤치, 제한된 환기시설을 갖춘 객차로 이동했습니다. 공간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철도 이동은 포로들에게 작은 틈새를 통해 그들에게는 미지의 국가 일부를 관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철도 노선은 농촌 풍경, 산업지역,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도심을 결합한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억류된 병사들은 넓은 들판, 잘 관리된 목조주택, 명확한 표지판이 있는 역, 그리고 유럽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디자인과 배치가 다른 구조의 마을을 보았습니다. 객차는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지만 큰 글자로 쓰인 영어 이름들은 쉽게 볼 수 있었고 국가의 광활함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여정의 첫 몇 시간 동안 억류자들 사이에서는 침묵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킬로미터가 지나감에 따라 일부는 짧은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고 특히 철도의 품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로는 견고해 보였고 레일은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기관차는 중단 없이 작동했습니다. 열차가 나아가는 끊임없는 소음은 다리, 터널, 경사면을 지나는 것과 결합되어 여행의 리듬을 만들어냈고 포로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에서 어떤 패턴을 식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내의 모습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부 열차는 남쪽으로, 다른 열차는 서쪽이나 중서부로 향하는 노선을 택했다. 따라서 인상은 여정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지나가는 지역들은 파괴나 극심한 빈곤의 징후 없이 정돈된 모습을 보였다. 밭은 잘 경작되어 있었고 도로는 좋은 상태였으며 때로는 움직이는 트럭과 심지어 철도 근처에서 작업하는 트랙터도 볼 수 있었다. 간수들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수들은 열차가 주거 지역을 지날 때마다 도시 풍경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높은 건물들, 잘 밝혀진 역들, 그리고 움직이는 거리들은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활동 수준을 엿보게 했다. 주민들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일부 발코니나 플랫폼에서는 인사의 표시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평화로운 반응은 거부나 굴욕으로 특징 지어지는 환대를 상상하는데 익숙했던 여러 죄수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전쟁 중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이미지들과의 대조는 분명했다. 그들은 무질서하고 준비가 부족하며 인프라가 거의 없는 나라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이 기차 칸에서 본 것은 그런 이미지와 모순되었다. 역들은 깨끗했고 철도 직원들은 완전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기술적인 정차 시에는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한이었지만 주변 환경은 높은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인상을 전달했다. 여정 내내 운송을 담당하는 미군 병사들은 과도함이나 잔인함의 징후 없이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들은 객실을 확인하고 죄수들을 세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그쳤다. 언어 장벽은 더 깊은 교류를 방해했지만 일부 수감자들은 그들 자신의 부대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특정한 몸짓, 목소리 톤 또는 행동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군 병사들과의 이러한 첫 간접적인 인간적 접촉은 새로운 수준의 혼란을 야기했다. 자연 경관 또한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나무로 덮인 언덕부터 넓게 경작된 평원까지 모든 것이 광활하고 잘 관리되며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정 구간에서는 열차가 강을 따라 달리거나 탁 트인 지형의 전망을 제공하는 고가교를 건너기도 했다. 그러한 광활함은 각 통과 지점에서 보이는 역동성과 합쳐져 적어도 열차 밖에서는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한 피로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한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열차의 끊임없는 소음과 변화하는 풍경은 끊임없는 관찰이라는 정신 상태에 기여했다. 일부 죄수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인지된 속도에 따라 이동거리를 계산하려고 했다. 다른 이들은 마을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거나 자신들이 본 것을 이전에 들었던 선전과 연관시키려고 했다.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 속에서 이전의 병사로서의 이동에서는 흔치 않던 종류의 주의력이 발달했다. 호송대가 교통량이 많은 철도 구역을 지날 때 포로들은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기차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화물차, 군용 차량 또는 민간 편성 열차들이 끊임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 기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싣고 가는지 상상하려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역동성의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도 활동을 계속하는 나라를 암시했습니다. 여정의 끝은 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차가 속도를 줄이고 부선으로 진입하여 포로들이 내리라는 지시를 받는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호송대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그룹들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풍경은 변했지만 임시 변통의 흔적 없이 동일하게 정돈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붙잡혀 바다를 건너고 고장 없는 기차로 대륙의 절반을 횡단했던 사람들에게는 미국 본토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어떻게 대우받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본 것은 이제 그들을 통제하는 나라에 대한 이전의 많은 생각들을 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여행 중에 본 것 사이의 이러한 대조는 그들이 쉽게 잊지 못할 차이점을 남겼습니다. 울타리와 일상 속에서 포로 수용소에서의 삶은 이러했다. 미국 땅에 도착한 후 독일인 포로들은 감시를 받으면서도 기본적인 조직과 일과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건설된 수용소에 수용되어 국내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감시가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처벌이나 극심한 밀집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이 임시 감방에 갇혔던 다른 전쟁들과 달리 이번에는 넓은 막사, 구획된 공간, 그리고 동시에 수백 명의 남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완전하고 영구적인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각 수용소는 여러 줄의 철사, 무장군인이 있는 감시탑, 그리고 명확하게 제한된 구역으로 이루어진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질서 정연한 배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용 공간은 침실, 행정구역, 작업장, 오락 공간, 그리고 회의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막사는 단순한 건축물로 빠르게 지어졌지만 매일 사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렬된 침대, 일반적으로 2층 침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포로는 담요, 기본적인 매트리스, 그리고 소지품을 놓을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기본적인 수준이었지만 완전히 방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찬물 또는 미지근한 물 샤워 시설과 모듈별로 분산된 세면대가 있는 별도의 세척 시설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의 시간은 엄격한 일정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하루는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 뒤에는 수감자들이 술을 세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아침 조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인원수 세기의 정확성은 최우선 과제였는데 어떤 잘못된 숫자라도 즉각적인 점검 및 격리 프로토콜을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포로들은 내부 작업을 수행하거나 자원 활동을 하거나 단순히 지정된 구역에 머무르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청소, 유지보수, 환경정리 활동을 위한 고정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술 작업에 대한 의지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은 목공, 가구 수리 또는 소규모 품목 제작과 같은 특정 작업에 배정될 수 있었습니다. 정식 고용은 아니었지만 확립된 일과를 용이하게 하는 내부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독일 군인들이 출신 부대 또는 심지어 고향별로 분류되어 친숙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수용소에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수용소는 내부 위계가 형성되거나 너무 견고한 충성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로들을 무작위로 재편성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수용소 내에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병행 구조도 피하기 위해 주시했습니다. 감시병들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의 감시를 위해 특별히 배정된 미군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국제 규범에 대한 존중과 확고함을 결합한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개인적인 대화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명령은 신호, 게시판 또는 공식 지침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가장 고참 병사들이 군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칙을 정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용구역 청소, 목욕 시간, 또는 물품 공동 사용과 같은 세부 사항을 규제하는 포로들 간의 행동 강령이 생겨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여가 시간을 채울 활동들이 생겨났습니다. 스포츠는 주요한 탈출구 중 하나였습니다. 축구장, 조깅 구역 또는 즉석 배구 코트가 마련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팀을 구성하고 막사별 경기를 조직하며 비공식적인 대회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긴장을 줄이고 함께 생활하는 루틴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스포츠 외에도 일부는 음악 그룹, 연극 공연 또는 단체 독서를 조직했습니다. 악기 접근은 제한적이었지만 때로는 기타, 하모니카 또는 조악한 드럼의 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은 교육이었습니다. 여러 수용소에서 즉석 언어, 수학 또는 역사 수업이 조직되었습니다. 이전에 학업적 배경이 있는 일부 수감자들은 동료들에게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나무 칠판, 재활용된 공책, 인도주의 단체를 통해 들어온 책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은 이념적인 목적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졌습니다. 즉, 시간을 채우고 정신적 능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은 승인된 서신 시스템으로 통제되었습니다. 각 수감자는 항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독일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했고 군사적 언급, 정치적 비판 또는 민감한 정보를 피해야 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검열 필터를 거쳤으며 많은 경우 도착하는 데 몇 주 또는 심지어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수감자들이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친척들의 기본적인 소식을 듣거나 작은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 전송은 규제되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작은 흑백 초상화를 포함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독일로부터의 답장 또한 검토를 거쳐 도착했으며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되거나 지워졌습니다. 우편물 배달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포나 편지가 수용소에 도착하면 해당 장교가 수신인의 이름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수감자는 앞으로 나와 확인서에 서명한 다음 자신의 공간에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특히 고향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소식을 가져온 경우 받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글의 사적인 내용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편지는 외부 세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실질적인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각 수용소에는 자체 내부 규정이 있었지만 공통된 원칙을 공유했습니다. 울타리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 등록되지 않은 물건을 숨기는 것, 또는 감시원을 폭행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일시적인 독방 감금, 특정 특권 박탈 또는 더 엄격한 조치가 있는 수용소로의 이송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있는 개별 막사로 구성된 처벌 공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엄격했지만 보복이 아닌 교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의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 시스템에는 내부 위원회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수감자 그룹은 요청을 제기하거나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공식적인 권한은 없었지만 자율 규제의 도구로 용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샤워 사용, 공동 청소 또는 물품 접근과 같은 문제가 관리되었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이 그룹의 지도자들이 담당 장교에게 변경이나 특정 허가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상당 부분은 외부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개개인의 경험을 특징지었습니다. 시간은 경계선 안에서의 산책, 지인들과의 대화, 카드게임 또는 즉흥적인 독서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목공, 바느질 또는 물건 수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수감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부서진 의자가 수리되고 낡은 제복이 고쳐졌으며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공예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경비병들과의 시선 접촉은 드물었습니다. 감시탑은 끊임없이 존재했지만 담당 병사들은 수감자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지시가 있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만 어떤 종류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계는 감시에만 기반을 둔 먼 관계였습니다. 날씨는 하루의 활동을 결정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는 아침 일찍이나 하해질, 역해, 신체 활동을 했습니다. 추운 곳에서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실내 공간을 찾았습니다. 일부 수용소에는 간단한 난로가 있었고 겨울에는 추가 담요가 배부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온화한 지역에서는 막사 안의 습기나 더위를 견디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날마다 비슷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 점호, 정해진 작업 및 휴식 루틴은 끊임없는 주기를 이루었습니다. 변화의 부족은 수감자들이 우편물의 도착, 내부 스포츠 리그의 시작 또는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작은 사건들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한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형태의 문화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특별한 날짜들이 은밀하게 기념되었습니다. 거창한 상징이나 정교한 의식 없이 개인 기념일, 종교적 축하 행사 또는 국경일이 기념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고 감독해 이루어졌으며 항상 환경의 한계를 존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철조망 뒤의 삶은 반복되는 업무, 엄격한 규칙, 그리고 제한된 여가 시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언제 수감이 끝날지에 대한 명확한 지평이나 징후는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명확한 경계와 정해진 기능이 있는 정해진 틀 안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리듬을 강요했습니다. 독일에서보다 더 잘 먹었다. 아무도 포로 상태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식단. 독일군 포로들이 미국 내 수용소에서 받은 식량은 철조망 뒤에서의 경험 중 가장 충격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군이 관리하는 식량 공급 시스템은 정해진 기준을 적용할 때 국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규제된 체계를 통해 억류된 병사들은 주최국의 군사 규정에 따라 고안된 식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수년 전부터 부족했던 식료품에 매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국이 판단하기에 억류자들의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의 고기, 흰빵, 디저트, 과일, 커피, 우유가 배급되었습니다. 여러 증언과 기록에서 제3제국의 병사들은 도착 직후 받기 시작한 음식 종류에 대해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에서 줄어든 배급량을 견뎌냈고 그 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의 이동을 겪었기에 그 대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식빵, 조리되거나 통조림으로 된 고기,
통과일, 버터나 잼에 대한 접근은 놀라움, 회의감, 그리고 조용한 감사의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초기에는 그것이 그들을 혼란시키거나 조종하려는 전략이라고 믿으며 의심했지만 곧 그 식단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식사와 일치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용소의 주방은 국가 계약을 통해 식량을 공급받는 잘 조직된 단위로 운영되었습니다. 물류 통제는 지역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각 시설에 신선하고 가공된 재료를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 수용소에는 배급량이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감독하는 요리사와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비교 대상은 독일의 식량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도착한 편지들은 검열 대상이었지만 만연한 식량 부족을 알렸습니다. 온 가족이 줄어든 배급량, 인공 대체품, 배급 식량으로 연명했습니다. 그에 반해 포로들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정기적으로 배급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심지어 수감된 상태에서도 대서양 건너편의 자유로운 친척들보다 더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기는 가장 눈에 띄는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포함된 요리가 자주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전쟁 노력으로 인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민간인과 군대 그리고 포로들을 포함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국내 공급망을 유지했습니다. 포로들의 반응은 억눌린 만족감부터 완전한 당혹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쟁 중인 나라가 심지어 포로로 잡힌 적들에게까지 풍부한 식량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빵 또한 언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드러운 질감, 단맛, 흰색의 빵 조각들은 그들이 익숙했던 어둡고 더 단단한 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너무 부드럽거나 맛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큰 이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잼이나 버터가 있을 때 빵과 함께 먹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플레이크 시리얼, 저온 살균 우유, 통조림 과일과 같은 다른 품목들은 덜 산업화된 제품에 중점을 둔 식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적응은 빠르고 무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간식의 경우 그 가용성은 가장 빈번한 놀라움 중 하나였습니다. 초콜릿, 비스킷, 타르트, 설탕에 절인 과일이 특히 기념일이나 수감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메뉴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모든 구금자들이 이러한 음식에 열광적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흥미를 가지고 섭취했습니다. 배급에 수년간 직면해 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제품은 국가의 풍요로움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음료 또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공된 커피는 열정과 당혹감의 조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리 커피나 희석된 버전에 익숙했던 많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알고 있던 대안들보다 선호했지만 그것이 강하거나 쓰다고 생각했습니다. 액상 및 분말 형태의 우유도 자주 제공되었으며 일부가 습관이나 선호 때문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용소에서 일상 소비의 안정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식사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구조는 주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각 메뉴 뒤에는 잘 관리된 생산, 운송 및 저장 네트워크가 존재했습니다. 철도 경로는 물류센터에서 각 수용소로 제품을 배달했으며 창고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일일 기록이 있었습니다. 위생검사는 일상적이었고 준비된 음식에 대한 품질 관리가 수행되었습니다. 특정 음식의 온도, 모양 또는 맛에 대한 개별적인 불만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포로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양하며 충분한 양의 식사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자발적인 관대함 때문이 아니라 제네바 협약의 규범이 서명국들에게 포로로 잡힌 병사들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의 엄격한 준수는 다른 대륙의 전쟁터에서는 항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 것은 한 명 이상의 포로를 놀라게 했으며 특히 그들의 경험을 독일군이나 소련군 포로 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급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에도 있었습니다. 음식의 다양성은 요리사들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즉흥적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포로들의 취향에 맞게 특정 요리를 조정했으며 다른 수용소에서는 모두를 위한 표준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전통적인 독일 요리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감자 스튜나 콩류 수프와 같이 익숙한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주방에는 산업용 조리도구, 오븐, 냉장고 및 훈련된 직원이 있어 효율성 손실 없이 대규모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식단에 대한 반응은 신체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많은 구금자들은 자신들의 식판에 보이는 것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국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명시적인 의도 없이도 적국의 경제력에 대한 인식을 키웠습니다. 연설이나 선언 없이도 하루에 3번 제공되는 배급량은 그 자체로 말해주었습니다. 포로들조차도 꾸준하고 예측 가능하며 풍부한 식사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유럽에서 그들의 가족과 동포들이 겪는 눈에 띄는 악화와 대조를 이루는 역할을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과의 접촉은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죄수들은 특정 재료의 이름을 묻거나 과일의 원산지를 물어보거나 생산 과정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일반적인 취향에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반대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직적인 거부나 음식과 관련된 파업이 기록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그런 상황은 거의 항상 메뉴의 질과는 무관한 원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서, 개인 일기 또는 이후 진술에서 수집된 증언들은 제공된 식량이 초기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회의적이거나 불신했던 이들조차도 자신들이 비범한 상황을 겪고 있음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음식은 선전이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두 세계 간의 물질적 격차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 수용소에서는 음식이 예상치 못한 가치를 얻었습니다. 식판에는 많은 이들이 전쟁 포로들을 위해 상상했던 것보다 충분하고 다양하며 더 잘 차려진 배급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에게는 즉각적인 식량 부족의 두려움 없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일상적인 행위는 굶주림을 달래주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포로 상태에서도 독일의 많은 가정보다 더 많은 식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적재교육, 사상전쟁. 미국 당국이 영토 내에서 수많은 독일 포로를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신체적 감시나 수용소 관리 이상의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및 군사 지도부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국가사회주의 선전 아래 여러 해 동안 교육받은 그 병사들이 다른 사고방식에 노출된다면 다른 정신으로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포로들이 억류된 구역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고안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잠재적인 내부 위협을 중화시키거나 이념적 긴장을 피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포로들이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와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정부 부문에서는 이 노력이 전후 독일에서 문화 재건 전략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군사 감시와 달리 이것은 교육학적 계획, 내용의 세심한 선택, 그리고 억류자 대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수용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적합한 기반 시설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축 중 하나는 특정 수용소 내에 전문화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간들은 모든 포로에게 개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징계 기록에 최근 사건이 없는 사람만 허용되었습니다. 선발 면접은 사회 과학 교육을 받은 장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이중 언어 사용자였고 개인의 이전 교육 수준을 넘어 변화에 대한 개방성의 징후를 식별하고자 했습니다. 수락된 포로들은 정기적인 정보 세션과 독서 주기 일정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민간 교사들이 진행했으며 대부분 군과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대학 교수들이었습니다. 의회 제도, 삼권 분립, 현대 헌법의 기본 개념, 그리고 자유 언론의 기능과 관련된 주제들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교실에서는 고정된 시간표, 출석부, 그리고 해당 환경에 특별히 준비된 인쇄물로 구성된 구조가 존중되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이 센터들 각각은 도서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서 목록에는 현대사, 시장경제, 세계문학,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전기를 다루는 독일어로 번역된 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접근은 통제되었지만 의무적인 제목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자들은 여러 시간 동안 책을 빌릴 수 있었고 일부 경우에는 막사에서 공부할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서 관리는 내부 사서로 사전에 훈련받은 다른 포로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도구는 독일어로 작성된 정보 뷰레틴의 도입이었습니다. 이 뷰레틴은 다양한 수용소에 정기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심리정국에서 승인한 이 팸플릿에는 국제사건에 대한 기사, 비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본 갈등 분석, 그리고 망명한 독일인이나 나치 정권의 비판적인 공인들과의 편집된 인터뷰가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억류자들이 이 텍스트에 관심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당국은 특히 공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독서율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병행하여 강사들이 진행하는 토론 포럼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모임들에서 소규모 수감자 집단은 미리 선정된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형식은 간략한 발표와 통제된 언어 교환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격성이나 강요 없이 논쟁적인 표현이 장려되었습니다. 이 만남 중 일부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글로 요약해야 하는 작문 연습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제시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수감자들 사이에 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수감자들은 제안에 대해 방어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더 수용적인 다른 부문은 일상 대화에서 어조의 변화, 내부 업무에 대한 협력 의향 증가, 그리고 북미 사회 모델을 이해하려는 증대하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프로그램의 민간 감독관들이 작성한 정기 보고서에 수집되었습니다. 결과 추적은 익명 설문지, 후속 인터뷰, 그리고 교실 내외부 행동에 대한 직접 관찰을 포함했습니다. 수치들이 모든 경우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특정 사고방식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독일어로 된 국제 언론 보도를 읽는 것과 토론에서 더 정교한 주장을 사용하는 것이 진전의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외국 방송국으로부터 독일어 방송을 수신하도록 설정된 라디오 청취 스테이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세션들은 통제되었고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된 해설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감자들은 그들이 섬겼던 정권의 선전이 퍼뜨린 것과는 다른 분쟁 버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접근 방식과의 이러한 접촉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교육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수용소 내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을 재현하려는 시도도 기록되었습니다. 스포츠 행사 조직, 자원봉사 업무 조정, 또는 도서관 근무시간 감독과 같은 제한된 기능을 가진 내부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권한은 제한적이었지만 일부 수감자들이 엄격한 군사적 계층 구조 없이 기본적인 형태의 집단 조직과 공동 책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직접적인 선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허용되지 않았고 특정 정치 인물에 대한 공개적인 시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접근 방식은 강압이나 명시적인 강요 없이 문화 교류와 이념적 대안 제시의 한계 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중립성은 다른 국제기관이나 군 지휘부와의 긴장을 피하기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주로 1944년과 1945년 사이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과 포로의 수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실행되었습니다. 모든 수용소가 교육센터를 갖춘 것은 아니었고 모든 수감자가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노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된 곳에서 얻은 결과는 설계 담당자들이 유럽의 후속 문화 재건 계획을 위한 유용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공장들, 그들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을 때 독일 병사들이 미국 영토 내의 공장시설로 이송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이전의 경험을 능가하는 대량 생산 환경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산업 작업의 지속적이고 계산된 리듬이었습니다.
재료의 동기화된 움직임부터 작업자들의 정밀한 조정까지 모든 것이 기술적 효율성의 냉혹한 논리에 반응하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공정의 각 단계가 측정 가능하고 통제된 기능을 수행하는 완벽하게 맞물린 시스템이었습니다. 관찰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공장 중 하나는 체인 작업 모델에 맞춰 군용 항공기를 조립하기 위해 건설된 윌로우런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엔지니어링, 효율성, 시간 활용을 결합한 논리로 B-24 폭격기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이 공장은 기존 시설의 확장판이 아니라 당시 유럽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인 대량 생산이라는 목표에 부응하는 특정 건설물이었습니다. 윌로우런은 수백 헥타르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단지의 각 구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자재는 한쪽 끝으로 도착하여 처리되고 절단되고 성형되고 연속적인 순서로 조립되어 항공기가 비행할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 완벽하게 정의된 줄에 배치된 작업자들, 그리고 작업 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은 거의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환경은 미국의 많은 산업도시에서 경험되었던 것의 일반적인 예시 역할을 했습니다. 거리는 개인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운송 트럭, 배달밴, 버스 및 군용 차량으로 가득했습니다. 엔진 망치, 크레인 및 체인 소음이 언제든지 들렸습니다. 강철, 고무, 전기 및 증기는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생산은 엔지니어부터 작업자, 운전자, 감독자, 유지보수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참여하는 여러 부문을 포괄했습니다. 이 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사 중 하나인 포드사는 전쟁 수요에 맞춰 조립 라인을 수정했습니다. 그 이름이 수십 년 동안 자동차 개발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회사의 각 부서는 기계 부품 제조, 항공 부품 조립, 전기 시스템 확인, 엔진 테스트 또는 특수 차체 조정과 같은 다른 기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짧은 시간 안에 완제품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연쇄적인 작업의 순서였습니다. 절차의 표준화는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각 작업자는 무엇을, 언제, 어떤 도구로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거나 지속적인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업무는 전문성과 일정에 따라 나뉘었고 어떠한 지연도 신속하게 감지되고 수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항공공장, 탄약공장, 수리열차 또는 항만 공간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생산 외에도 물류는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품은 화물열차, 굴절 트럭 또는 대형 선박을 통해 도시간 운송되었습니다. 창고는 임시로 부품을 보관하여 최종 목적지로 보내기 전 교환 노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인 자재 흐름을 보장하여 중단 없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번 이상 특정 죄수 집단은 물류 과정의 일환으로 공장 단지 근처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이동 중에 그들은 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건물들은 금속 창고, 높은 천장, 넓은 진입로, 적재소 및 체계적인 플랫폼과 함께 끊임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환경은 그들이 기억하는 자신들의 산업 도시와는 매우 다른 구조적 견고함과 상세한 계획의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두드러진 또 다른 측면은 관련된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생산 노력은 기술 엘리트에게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을 포함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성인 모두 다른 교대 근무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부는 중장비를 조작했고 다른 일부는 재료의 입출고를 관리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최종 제품을 검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집단적 참여는 연속성과 대응 능력을 우선시하는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속도와 부피 간의 관계 또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24시간 안에 동일 모델의 여러 장치가 조립될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상황에서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세한 계획, 자원의 가용성, 그리고 기술적인 업무 분할은 예측 가능한 규칙성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열차는 이 시스템의 또 다른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물품을 운송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배송을 조율하며 전략적 지점에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철도 시스템은 현대적인 기관차, 특수객차, 중간역 및 잘 관리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시성, 안전성 및 적재 용량은 엄격하게 고려되는 변수였습니다.
인프라가 파괴되거나 방치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운영 수준이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쉬지 않고 가동되는 탄약 공장, 한창 활동 중인 군용 차량 공장 또는 중포 조립 센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 공간에는 정밀한 도구, 통제 시스템 및 숙련된 작업자가 있었습니다. 기술 감독, 품질 관리 및 자원 최적화는 통상적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빈 공간이나 낭비되는 자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는 측정된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산업과 통신 간의 지속적인 연결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장들은 전화선, 전보 또는 서면 발송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문이나 기한의 변경 사항은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었고 결정은 즉시 조정되었습니다. 정보 전송의 이러한 유동성은 오류를 수정하고 필요를 예측하며 지연 없이 프로세스를 재편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산업단지가 여러 킬로미터에 걸쳐 있었고 제한된 접근 구역, 검사 스테이션, 금속 장벽 및 내부 도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활동에는 차량 유지 보수, 무기 검증, 내구성 테스트 또는 보조 시스템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를 움직이게 하는 지속적인 주기의 일부였습니다. 강제된 관찰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끊임없이 기능하는 구조, 자원 및 사람들의 그러한 복잡한 조직은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피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고향 도시에서는 많은 공장이 폐허가 되어 있었고 다른 공장들은 흩어진 작업자들과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겨우 버티고 있었으며 재료와 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각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상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번역이나 설명 없이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포드 공장의 예가 자주 언급되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쟁의 요구사항에 적응했습니다. 일부는 중장비를 제조했고 다른 일부는 통신장비나 제복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선박이나 항공기용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각 회사는 정부와 군 고위 지휘관들이 정한 목표에 부응하는 더 큰 네트워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조정은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돌아왔다. 송환된 죄수들의 머릿속에 있던 것. 분쟁이 끝나자 연합국 정부는 미국 영토 내에 있던 독일인 포로들을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상세한 물류와 오랜 계획을 필요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포로가 된 시기와 건강 상태를 모두 고려하는 특정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초기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럽으로의 이송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들은 동부 해안의 항구로 수송되어 대륙의 여러 지점으로 향하는 선박에 탑승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동 경로는 길었고 조건은 시기와 각 선박의 수용 능력에 따라 달랐습니다. 유럽에 도착했을 때 모든 포로가 직접 본국으로 송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원 확인과 배경 조사가 이루어지는 환승센터를 거쳤습니다. 귀국 여정 동안 미국에서 겪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경험했던 시설에 대해 논했고 다른 이들은 대화, 교육 세션 또는 참여했던 토론을 회상했습니다. 그 경험은 포로가 되었을 때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설명은 놀라움, 거리감, 그리고 수년 동안 머물렀던 환경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그들이 독일 땅을 밟았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이 떠나왔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도시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인프라는 황폐해졌으며 경제활동은 겨우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관계는 변했고 한때 그들의 사회를 지배했던 가치들은 재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맥락에서 전 포로들은 낯선 환경에서 형성된 인식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측면 중 하나는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일부는 독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이들은 특정 활동이나 내부 역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각 이야기는 저마다의 어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일상으로 언급했고 다른 이들은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언급들은 그것을 처음 듣는 사람들 사이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정보가 느리게 전달되는 농촌 지역에서는 그러한 증언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송환된 포로의 모습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집단 생활 조직 방식에 노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판단을 내리기를 피했지만 그들의 일상에 대한 단순한 묘사만으로도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환경과 조용한 비교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제도 재건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일부는 민원 사무소에 배치되었고 다른 이들은 지역사회 지원 및 조직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서 핵심은 포로 생활에서 배운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과 도시의 즉각적인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수용소에서의 이전 경험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방식이나 바닥부터 재건되어야 하는 시민 질서와 협력하려는 의지에서 간접적으로만 반영되었습니다. 연합점령당국은 이 현상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전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의 태도, 사회 참여 수준, 그리고 그들이 주변 환경에서 공유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공개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더 구조화된 공존 방식을 장려하는 전직 전투원 집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 보았던 특정 관행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용소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억은 가족의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그들이 수행했던 일, 들었던 언어 또는 시청했던 뉴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화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침묵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시기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경험은 그들이 이후의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교육 및 문화기관에서 일부 전 포로들은 간견을 하거나 최근의 과거를 재건하려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연설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외세가 통제하는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은 전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의 서술과 직접적인 경험을 대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적응 과정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빠르게 통합되어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고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과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다른 조건의 환경에서 지냈다는 이유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마치 그것이 그들을 나머지 인구의 공통된 경험과 덜 가깝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식 기록물에는 이 시기를 문서화하는 서신, 보고서 및 인터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부 증언은 미국의 공공공간 조직과 귀환 시 직면했던 상황 사이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서비스의 정시성, 기반시설 유지 보수 또는 문화상품 접근성과 같은 측면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항상 본국에 유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중한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는 외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머물렀던 경험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권위의 역할을 해석하는 방식 또는 특정 권리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항상 공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결정, 몸짓 또는 발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송환된 포로들은 더 이상 차별화된 범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 통합되었고 가정을 이루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으며 국가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각 공동체의 사적인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이 인구의 한 부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가와 사회학자들의 기록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핵심적인 요소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존재는 인정됩니다. 공공을 관찰하는 특별한 방식, 기관의 기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화를 통한 의견 불일치 해결 경향이 언급됩니다. 일부 저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특징들은 수천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해외 구금 시설을 거쳐간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포로 신분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종말을 알린 송환이었지만 그 시기에 대한 기억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보존한 편지들, 개인 수첩에 쓰인 메모들 또는 이웃들과의 드문 대화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조건에서 고국을 떠나보냈던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성인으로서의 형성 과정의 일부가 일어났음을 기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귀화는 또한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었고 동시에 비록 강요되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한 특정 아이디어들을 그들의 환경에 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한결같지도 항상 긍정적이지도 않았지만 독일 전후 시대의 여러 층 중 하나를 그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패배와 재건 사이의 그 중간 공간에서 포로 생활에서 축적된 경험은 연설이나 선언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효과와 함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